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가 조금 전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부동산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그 실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죠. 이 의무사항을 전월세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먼저 엄하은 기자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가격이 바뀐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임대 시장이 투명해지고 특히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주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 이중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임차인 재산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임대료와 임대 요령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공동 검토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전월세 거래 의무 신고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쯤 법안 통과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는 그동안 임대차 거래에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집주인들의 부당한 요구도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실제 임대 현황이 파악되는 집은 153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5가구 중 1가구만 전월세 계약이 드러나고 나머지는 깜깜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안 내신 분들은 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임대인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산에 대해서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죠.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집을 빌린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나 연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새 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집주인들의 부당한 요구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임대 사업을 다시 검토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집주인들과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은퇴고령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강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월세 의무 신고제가 시행되면 다가구 주택 한 채로 세를 받아오던 노년층 은퇴자들은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보유세 인상에 임대소득세까지 늘어나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단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잦은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 중에서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매번 그때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되고 그러는 게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 중개로 소득이 노출되는 중개업소들도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도 또 별도로 요구하고 임차인 임대인한테 이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깎고 이제 현금으로 카드를 만하고 또 유도를 해서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 투명화는 필요하지만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 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차인에게는 전가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임차 시장에서 약자가 조금 더 많이 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세부담을 사회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금 더 줄이려고 한다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 때문에 소액 보증금이나 서민용 임대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시장 영향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앞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는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 법안의 목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데 임대인들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거든요. 앞서 보신 대로 임대 현황이 파악되는 주택이 전체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그동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다주택자의 월세 수입이 연간 20조 원이나 되는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 1조 6천억 원, 8%에 불과하고요. 다주택 보유자 187만 명 중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도 4만 8천 명으로 전체의 2.58%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새로 내야 할 집주인들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 봐야 그만큼 월세만 더 결과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게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그럴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의 경우에요. 2022년까지 아파트 4만 호를 포함해서 연평균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전세나 월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 세입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서울 주택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인데다가 과세 투명화에 따라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면은 오히려 공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난해 그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 데 이어서 공시가격 상승, 이번에 임대인 보유세 추가까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신고제에 이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시행도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기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대했던 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존 집을 팔 수밖에 없겠죠.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주택 가격 하락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와 내년 주택시장에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특히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도 쌓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물량이 공급되면 전셋값을 끌어내려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역전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하는 주택이 올해와 내년 2만 호에서 3만 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공급수가 수요 대비 매년 30만 가구씩 초과했고 약 3년 후인 올해와 내년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DI는 주택 공급 증가가 미분양 사태뿐만 아니라 역전세 확산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로 최근 전세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12월부터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7년 말 2억 5천만 원이었던 경기도의 중위 전세 가격은 올해 말 2억 3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전세 확산은 임차인에게는 유동성 제약의 확대를, 임대인에게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압력 증가를 가져오고 KDI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완화됐고 주택 금융 시장도 발달한 만큼 이제는 정부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자, 이번엔 우리 주식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31포인트 1.6% 떨어진 1916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장 초부터 32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 때는 시작 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주식을 샀습니다. 코스닥은 26포인트, 4% 넘게 추락을 하면서 582로 마감을 해서 600선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했던 이유는 뭡니까? 악재가 여러 개가 겹쳤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는 분위기가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지난 23일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치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동안 부과하던 25%보다 5%포인트가 더 높은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하면서 불안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겼고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식시장에서 투자심리 악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데 따른 실망감도 악재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요동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7원 넘게 오른 달러당 1217.8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8원 가까이 급등한 1218원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 1220원을 살짝 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개장 가격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오늘 장은 마쳤습니다. 역시 증시 하락 원인과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윤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조금 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개선 기간 부여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기심위는 결국 마라톤 회의 끝에 상장 폐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는데요. 문제가 된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서 코오롱 티슈진은 물론이고 코오롱 생명과학, 더 넓게는 코오롱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1차 심사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려도 최종 상장 폐지까지는 추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2차로 심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데요. 또 한 번 상패 결론이 나오더라도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상 3심제가 적용되는 건데 실제 상장 폐지가 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코오롱 측은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오롱 티슈진 주식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결정된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7년 만에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난 뒤 완성차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생산량이 1년 만에 3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산 감소로 인력을 유지하기 버거운 르노 삼성은 결국 7년 만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시간당 차량 생산 대수를 60대에서 45대로 줄이고 필요하면 인력 구조조정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직 1,800명 중 최대 400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일 논의를 거친 뒤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쌍용 자동차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400에서 600까지는 순환유지, 아직은 돼가지고 늦게는 못하고 두 가지로 지금 있어요. 이제 시점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GM 창원 공장도 판매량 부진에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르노 삼성이 감원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르노 삼성과 관련된 뭐 서비스 네트워크라든지 부품사라든지 그쪽으로 차근차근 그 충격파가 가겠죠. 이건 시작인 거죠, 그냥.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시장 침체, 여기에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 상황. 완성차 업계에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 상황은 어느 정도로 나쁜 걸까요? 또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르노 삼성 자동차 상황이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의 대표 생산 모델인 닛산의 로그 계약이 끝나서 올해 말로 생산도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후속 물량 확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닛산 로그는 한때 연간 12만 대까지 생산했는데 올해에는 예상 생산량 6만 대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대안으로 내년 초 판매에 들어가는 신형 SUV를 이 유럽 수출 물량으로 배정받겠다는 계획까지는 나온 상태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 장기 파업 등을 겪으면서 프랑스 본사와 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올 하반기와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지 이 전략 같은 게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쌍용차나 한국 GM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쌍용차는 올해만 상반기 약 780억 원의 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최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비상경영 체제를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쌍용차는 임원 20% 축소와 임원 급여에 대해서 10% 삭감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GM도 경남 창원 공장 조립 1라인을 현행 2교대 근무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판매 부진으로 창원 공장의 가동률은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힘들면 사실 더 힘든 건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품사 중 한 곳인 만도 역시 지난 2월 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해서 이미 임원 20%를 줄였는데요. 예.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시기에 자기네들도 약간의 구조조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업계 전체에 걸쳐서. 노조를 나쁘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구조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시간에 우리가 그걸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의문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부품사까지 딱히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규 저비용 항공사들이 면허를 받아 운항을 준비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내부 다툼 소식만 연이어 들려오는데요. 이들이 과연 제대로 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신규 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한 저비용 항공사는 모두 3곳입니다. 이 중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만이 연내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곳은 각각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아직 운항 증명 신청 등 사전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 기반의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이후 내부 다툼 끝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국토부는 대표이사가 변경돼도 기존 사업 계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면허가 유지될 수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면허에 대해서 현재 면허의 조건, 각각 재무성, 사업계획의 이행성 등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어로케이는 이 심사 결과를 보고 대표 교체 여부를 할 것인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날아보지도 못하고 날개를 접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저비용 항공사 LCC의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감독 당국의 책임은 없을까요? 안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이 변경 면허 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일부 신규 LCC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망을 좀 해보면 우선은 국토부가 변경 면허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내준 면허를 거두는 게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조건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변경 면허를 내주기는 하되 그 다음 단계인 항공 운항 증명, 즉 AOC를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거죠. 신규 항공 운송 사업자는 AOC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후 노선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는데요. 결국 2단계에서 제동을 걸 경우 스케줄대로 정상적인 영업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신규 허가를 받은 LCC가 3곳인데 그중에 2곳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신규 LCC의 주주 구성이 복잡합니다. 다양한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최근 항공 수요에 대한 전망이 서로 엇갈리면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국토부도 조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지난달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벌써 이번 달도 지나고 이르면 다음 달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규 면허를 내주면서 애초에 이 그러니까 현재의 항공산업에 대한 업황 수요 체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 지금 영업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일본 여행 보이콧과 또 그나마 일본의 대안으로 꼽히던 중국 노선의 신규 취항 중단이란 악재도 추가가 됐습니다. 하반기 업황 전망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금년 이번 성수기가 끝나면서 9월부터는 상황이 예전보다 더 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나마 순조로운 플라이 강원도 과연 그 신규 노선을 개설했을 때 채울 수 있을까 좌석을 그런 점에서는 거기도 역시 고전이 예상이 되죠. 당초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항공업이 여겨졌고 하지만 여러모로 신규 LCC들의 연착륙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잠자고 있는 돈, 알고는 있지만 너무 소액이라서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 클릭 몇 번으로 이 돈을 쉽게 내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만 원 이하가 든 통장이 1년 이상 잠자고 있었다면 다른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소액만 담겨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계좌는 5,600만 개, 금액으로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좌 정리가 번거로워서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고 또 서민금융자원도 확대할 수 있는.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연동된 자동이체 계좌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 이동 서비스 역시 현재는 시중은행 계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두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 정보와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조회 대상 기관에 카카오뱅크와 수협이 추가됩니다.
내년 5월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은행들이 상반기 말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서 기업과 가계 연체율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6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0.41%로 전달과 비교해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0.27%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줄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주차장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91.4%, 완료율은 4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업데이트 완료율이 아직 절반에 못 미치지만 착수율이 90%를 넘긴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더위도 차츰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도는 비가 시작됐고요. 저녁부터 자정 사이에는 남해안과 전남,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북과 경북, 충청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200에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는 오늘부터, 남해안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큰 더위도 없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오면서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비와 함께 더위는 차츰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꼭 챙겨 다니세요.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